미술 작품의 예술적 가치부터 경제적 가치까지 오늘도 흥미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드립니다.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 말미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현대미술이 좀 난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현대미술과의 거리를 좀 좁힐 수 있는 얘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현대미술은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현대미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찰스 사치가 발굴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막 뭐 소 머리를 잘라서 전시한다거나 자다 일어난 침대를 덩그러니 전시한다거나 또 수조에 담은 상어가 뭐 1억에서 100억으로 뛰었다거나 들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미술이라는 것이 과거부터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우선 뭐 찰스 치면 컬렉터를 얘기하는 거고. 네. 데미안 허스트 얘기했던 거 기억이 네, 나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잘 기억하고 있죠?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진행자님은요, 혹시 미술 작품을 감상한 뒤에 어떤 마음이 들기를 좀 기대를 하세요? 아무래도 좀 마음 따뜻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뭐 이런 감정을 다 기대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작품을 보면 그런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풍경이 이렇게 멋있게 쫙 풍경 펼쳐지는 역시 그런 거 보면 그런 감정들이 좀 생겨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근데 풍경을 그린 작품 중에서도 막 사진처럼 막 자세하게 정확히 그린 뭐 사실적인 작품도 있을 거고, 뭐 클로드 모네의 파라솔을 든 여인처럼 막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듯한 작품도 있을 거고,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처럼 뭐 신화 속 인물이 등장하는 풍경도 있을 텐데요. 여러 가지 풍경 중에서 진행자님 마음에 가장 좋았던 작품은 어떤 거예요? 하나만 꼽아보자면. 풍경을 그린 것 중에서요? 네네. 이거 보니까 참 마음이 기대했던 것처럼 참 따뜻하고 좋다 했던 작품이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요. 모네 수련을 원작을 직접 본 적이 정말요? 있어요. 네. 좀 행운이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작품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아니 그런 거 제 정원 앞에다 제 집 앞에다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수련이 모네가 살았던 집에 있는 정원. 그러니까요. 그린 거긴 하거든요. 근데요, 요 클로드 모네는요, 사조로는 인상주의에 속하는데요. 요 인상주의부터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인상주의라는 사조가 실제로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조라고 해요. 근데 이 인상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폄하하는 단어로 쓰였었거든요. 폄하하는 단어로 쓰였다고요? 네. 인상주의가요? 네. 왜 그런 거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왜냐하면 인상주의 전에는 사실대로 그리는 기법이 주류였어요. 우리 보통 학교에서 배운 사실주의. 네, 맞아요. 근데 인상주의 작품을 보면은 막 바람도 불어오는 것 같고 나뭇잎 사이로 태양도 막 내리쬐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그 이전 주류 미술인 사실주의 기법이랑 비교하면 소위 말해서 못 그린 그림인 거예요. 못 그린 그림으로 보였던 모양이네요. 그 시절에는. 실제로 인상주의 화가들이 처음 나왔을 때 당시에 유명한 미술 평론가, 비평가인 루리 르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묘사는 못했고 겨우 인상만 잡았네. 이들을 인상파라고 부르자. 라고 폄하한 거예요. 호평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어땠겠어요? 인상파, 인상주의 이렇게 불리는 게 싫었겠죠. 달갑진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왜 폄하했고 지금은 추앙하는가? 그 영화 제목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거는 시대가 보는 눈.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최대한 그 풍경에 가깝게 그렇게 딱 그리는 게 제일 멋있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요. 그걸 잘 옮기는 게 화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갑자기 뭐 번쩍번쩍하면서 이렇게 인상주의 화풍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인상주의 화가들이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랬군요. 왕이나 귀족 같은 권력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모습을 후대에 남기길 원하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면 누굴 찾았겠어요? 아무래도 화가 들어오라 그래. 뭐 이렇게 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왕이나 귀족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즉 잘 그리는 작가가 최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네도 원래는 그림을 잘 그렸고요. 예. 사실주의 기법대로 잘 그리는 사람만 들어가는 아카데미, 지금으로 치면은 뭐 미대 같은 곳이죠. 미술대학 네. 같은 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손은 이렇게 그리고 발은 이렇게 그려야 되고 황금 비율이 어떻고 그런 거를 배웠거든요. 입시할 때 그거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딱 재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잘 그리는지 네. 외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리는 사람이 누가 됐든 결국엔 다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사진도 물론 사진 작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누가 찍든 옆에서 이렇게 찍으면 다 비슷하게 사진이 찍히듯이 사진 찍히는 것처럼 어떤 작가가 그리든 그 현실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재현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서 그걸 가장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재현하는 사람이 좋은 작가였는데 네. 1800년대 초에 카메라가 발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중반부터는 막 사진술도 발전되고 상용화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사진기가 그림보다 더 정확한 모습을 포착하다 보니 이제 더 이상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작가들한테 의뢰하는 게 없어진 거죠. 그렇죠. 더 똑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굳이 네. 더 똑같은 걸 놓고. 그래서 카메라의 발명으로 화가들은 위협을 받게 되고 더 이상 화가들이 실제 모습대로 재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까 모네의 수련이 좋으시다고 하셨죠. 예. 근데 수련 그 작품 지금 보면 잘 그렸다는 느낌이 그래도 드시죠. 뭔가 그러니까 예술적이고. 그렇죠. 예. 네. 오히려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것보다 더 잘 그렸다는 느낌이 네. 드실 텐데 당시에는 대충 그린 듯한 못 그린 그림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요. 예. 그 인상파 화가 이후로요. 작가들이 철저하게 못 그리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못 그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제가 표현을 못 그렸다고 다소 과격하게 했는데요. 예. 사진처럼 실제 모습을 똑같이 재현하는 거를 잘 그린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점점 더 사진과는 다른 방향, 즉 못 그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너무 닮게 그리게 되면 결국은 사진한테 지는 거니까 우린 다른 방향으로 가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누가 그려도 똑같은 그림이 나왔는데 네. 점점 작가 특유의 그 표현법이 부각되고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은 영감이나 인상을 캔버스에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법도 다양해지고 소재도 다양해지는데요.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들만 그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유명하지 않은 주변 사람도 그리고요. 매춘부를 그리기도 하고요. 혹은 역사적 장소가 아닌 굉장히 평범한 풍경을 그리기도 하는데 네. 그 풍경을 아침 그리고 점심 그리고 저녁 그리고 동일한 풍경이지만 아침 빛이랑 저녁 빛이 다르니까 그쵸. 이건 다른 풍경이잖아 예.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 사조들이 있는데 그 인상주의를 기점으로요. 그 이전에는 근세 미술이라고 불렀고 인상주의를 필두로 모더니즘 미술로 나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더니즘 안에 인상주의도 있고 후기 인상주의도 있고 뭐 입체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큰 덩어리로 볼 때 모더니즘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이후로 예술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교과서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하는 것 같아요. 점을 찍어서 그리는 점묘법이라거나 예, 배웠어요. 네, 그렇죠. 네. 혹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 다시점을 섞어놓은 입체파, 큐비즘, 네.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요. 예. 이성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서 현실에는 없는데 현실에 있는 막 물건들이 되게 약간 꿈속 풍경처럼 조합이 되어 있는 초현실주의라는 것도 나오고 아예 형태를 거부하고 색채만으로 표현하는 추상표현주의까지 나오고요. 이렇게나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작품의 표현법들이 굉장히 개성 있고 다양해지죠. 그 인상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맞아요. 그 전에는 근세미술 혹은 중세 이럴 때는 오히려 그 뭐 원근법이라거나 예. 어떻게 그려야 사진처럼 현실을 똑같이 재현하는지 잘 몰라서 못 그렸을 뿐 그런 걸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소실점 발견하고 뭐 공기원근법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러면서 점점 더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상주의부터는 못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할 게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더 할 게 우리가 없는 사실은 것 같죠.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네. 화음이나 이런 거 더 할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음악이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랑 좀 맞아요. 비슷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 네모난 캔버스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를 펼치는데요.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그 안에서 할 게 없을 것만 같았는데 네.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난감해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술이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전묘법, 입체파, 초현실주의, 추상표현주의 다 보면은 뭐 좋고 나쁘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무슨 예술이야라는 생각은 안 드실 텐데 네. 보통 난해한 것들, 보통은 현대미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동시대 미술 그렇게 부르는 것들이 네. 다 좀 난감해졌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나아가는데 역할을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저희가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누굴까요? 현대미술의 아버지요. 제 가슴이 왠지 막 이렇게 쪼그라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질문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소변기라고 힌트를 드리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아, 이거는 알겠어요. 아세요? 네. 네. 이 정도 교양은 갖고 있습니다. 네. 마르셀 듀상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저희가 패기 구겐하임 얘기를 나눌 때도 예. 뒤샹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마르셀 듀샹이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된 데에는 이 소변기를요 뒤집어서 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어쨌든 이 작품 때문에 그 뒤샹이 현대미술의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처음 작품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이가 이렇게 없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작품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개 중에는 그 소변기 모양으로 도자기를 빚은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뭐 도자기로 세심하게 빚은 것도 아니고 정말 상점에 파는 거를 산 거거든요. 거기다가 작가의 손길이 들어간 거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있다면 소변기에 보통 작품에다가는 그 마스터피스들에는 다 사인을 하잖아요. 작품 네네. 완성하고 네. 나서는 거기다가 서명을 했고 그거를 소중하게 전시장에 작품을 올려두는 좌대 위에 놓고 샘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 작가가 한 일인 거죠. 그때도 관객들이 네. 어떤 평가를 했을지가 궁금해요. 그 시절은 제가 없었으니까. 관객뿐만이 아니라 네. 큐레이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은 전시 첫날에는 전시가 됐지만 네. 결국에는 전시장 밖에 뒤에 창고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예술 작품이야 이렇게 있겠네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기존의 예술가들이 갖고 있던 그 네모난 캔버스 안에 막 이렇게 작품을 자기의 무궁무진한 세계 예술 세계를 펼치려는 그 창작에 대한 고정관념을 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 미술은 철저하게 시각물이었어요. 지금도 미술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각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각물을 만들기 위해서 손을 사용해서 뭔가를 제작하는 게 중요했는데 예. 뒤샹 이후에는 의도나 개념이 중요해지면서 손보다는 머리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머리를 써요? 네. 뒤샹이요. 이 작품 이후에 1968년에 BBC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지각하는 예술이 망막 예술인데 망막, 눈에 있는 망막. 네. 본인은 거기에는 어떤 지적인 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막예술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약간 번역되면서 좀 표현이 어렵게 되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뒤샹이 소변기를 사서 이거는 샘입니다 하면서 전시장에 둔 행위가 그냥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예. 본인이 생각할 때는 머리를 쓴 굉장히 지적인 행위였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왜 지적인 행위냐면요. 상점에 있는 소변기는 도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물리적으로 동일한 그것을 전시장에 갖다 놓는 순간 예술의 영역이 된다는 거예요. 장난 같지만 작품이라기보다 작품 그 물체 안에 물체가 어디에 놓여져 있고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여전히 풍경 어려운데요. 모네 좋아하시는데 어이없게 들리실 수도 아니요, 있을 것 같은데. 어이없는 건 아닌데 하여튼 좀 어렵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그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뒤샹처럼 아마 새로운 시도를 했던 작가들이 많았을 건데 아마도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 안 남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역사에 남은 뒤샹은 역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와닿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 실제로 뒤샹 뒤를 따르는 팔로워들이 많았어요. 뒤샹의 그 주장에 뒤샹의 시도에 공감하고 저거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하면서 본인도 그런 시도를 계속 한 거죠. 네. 근데 팔로워들이 많아지면 처음에 움직인 사람은 선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구자의 작품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 똑같이 소변기를 사서 전시장에 놓는다고 해서 그 가격이 비싸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제가 해도 마찬가지고 네. 어느 누가 하더라도 왜냐하면 새로운 개념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샹의 작품이요. 어쨌든 미술사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샹을 이었는데요. 예. 미술이 단지 시각적인 영역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의도나 개념으로 작품 제작을 하죠. 그 뒤로 정말로 미술의 세계는 안드로메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뇌를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뒤통수를 딱 때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쵸. 예술 작품은. 네. 그런 작품이 또 뒤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찰스 사치가 소장했던 그런 작품들 이외에도요. 약간 이거를 공중파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예. 피에로 만초니라는 작가의 작가의 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배설물. 작가의 똥요? 네. 통조림에다가 작가의 배설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통조림에는 예술가의 똥 정량 30g, 1961년 5월 생산 이렇게 여타 통조림처럼 똑같이 기재하고 봉인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 서명도 했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1961년도에 그 당시에 금과 같은 값으로 팔았는데요. 무게로요? 네. 30g이 들어있으니까. 예. 네, 그랬는데 이 통조림 하나에 지금 얼마냐면요. 3억이 넘습니다. 3억요? 네. 현재 30g의 금값이 200만 원 정도니까 거의 150배 정도 되는 가격이 된 거죠. 당시에는 금값이랑 똑같았는데. 이건 아까 셈보다 더한데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건 뭐 좀 파괴적이기도 하고 파격적이기도 한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야 좀 그 작품 대접을 받는 겁니까? 보통은 엽기적이거나 충격적이면 다 뭐 작가로 뜨는 건가? 현대 미술에서 좋은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오해도 있어요, 사실은.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현대 미술에서는 의도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소 엽기적이어 보이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가 중요한데요. 예. 그러려면 작가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작품을 예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팔로워들이 없겠죠. 네. 네, 그래서 그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왜 했는가. 이 피에로 만초니의 작품은요. 예.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권위적이고 경직된 기존의 미술 시장을 비판하고자 한 건데요. 자본가들이 작가들의 이름만 보고 작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거 뜰 거야, 저거 오를 거야 하면서 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작품이 배설물이어도 너네 살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만든 건데요. 네. 아이러니한 거는 이 조롱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또 환호를 했죠. 3억까지 올랐으니까. 네. 조롱 받는 거네. 재밌는 거는요. 예. 현대미술이 보통은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도권을 제대로 비판했던 작품들은 다시 제도권에서 제대로 인정받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진행자님 혹시 뱅크시라는 작가 들어보셨어요? 방송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네. 경매 딱 낙찰되니까 그림 이렇게 액자에 든 게 이게 쭉 맞아요. 내려오면서 쫙 이렇게 파쇄되는 네, 맞아요. 맞죠? 2018년에 정말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사건인데요. 예. 뱅크시라는 작가의 러브 인 더 빈이라는 작품이 경매에 나왔고 약 15억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되는 순간 작가가 미리 설치한 파쇄기에 작품이 찡 하고 갈려서 나오는 사건이었죠. 작품은 이렇게 비싼 작품은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낙찰받으면. 그럼요. 근데 낙찰받은 순간 갈기갈기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훼손됐으니 낙찰자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네. 파쇄된 작품을 그대로 낙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진행자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체면이 있죠. 어떻게 그거 안 받아요. 유명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작품을 내가 낙찰받은 순간 나는 분명히 정상적인 작품을 낙찰받았는데 찡 하고 갈린 거예요. 제가 그 영상 봤어요. 보셨죠? 찌익 하는데. 네, 맞아요. 사람들이 막 놀라서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작품이 나오다가 완전히 다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네, 중간에 딱 걸쳤죠. 예. 네.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손상이 됐어요. 예. 그 작품 원치 않으시면 낙찰 안 받으셔도 돼요 하고 기회를 드려요. 그러면 낙찰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받으시겠어요? 체면과는 상관없이 딱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수업을 들었잖아요. 받을래요. 예. 받는 게 낫겠어요. 왜죠? 값이 더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촉이 오시나요? 네, 이제 배웠잖아요. 이제 진행자님께서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미술을 완벽히 이해하셨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요. 그 2018년에 15억의 낙찰가였다 그랬잖아요. 예. 3년 뒤에는 300억에 팔립니다. 300억요? 네. 3년 만에 그건 전혀 몰랐어요. 네, 차액은 285억이 되겠죠. 왜 이렇게 비싸진 거예요? 이게 작품이 손상되었다는 그 물리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작가가 파쇄기를 설치해서 던지고자 했던 메시지. 아까부터 행위나 상태보다 중요한 건 작가의 의도나 개념이다라고 했잖아요. 뱅크시는 원래도 늘 제도권의 권력에 의문을 던졌던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손상조차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작품, 자산, 투자, 그거 실제로 진짜 별거 아니야. 내가 이 비싼 작품을 훼손시켜 볼게. 어때?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것도 조롱의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네. 네. 약간 장난 같기도 하고 사기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 좋아하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면서 많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뭐 소변기도 나오고 뭐 똥 얘기도 나오고 손상된 작품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그냥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네. 내 취향을 얘기를 할 때는 현대미술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영화에도요.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예. 누구는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고 누구는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맘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이 스릴러 영화 스토리 구조 되게 탄탄하고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내 취향은 아니야라고 편하게 말하듯이 작품의 장르도 내 취향을 말할 때는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미술 그거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알겠어. 근데 현대미술 내 취향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새로운 개념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현대미술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래도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용기 있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취향에는 옳고 그름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영화 장르처럼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싫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괜히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그럴 필요 없고 네, 자기를 맞습니다. 과감하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현대미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장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